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윤석열 정부가 가장 많이 배워야 될 대통령이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금 시점에서 평가를 해보면 진보적인 대통령이었다기보다는 보수적인 대통령, 그리고 상당히 중도 보수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글로벌 보수, 어떤 폐쇄적인 이런 배타적인 보수가 아니라 개방적이고 굉장히 포용적이고 글로벌한 보수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씩 좀 넘겨다 보면 뭐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에서도 있지만 김대중 대통령 지금 시점에서 보면 더더욱 그런데 글로벌 리더십을 몸소 실천하고 또 가장 강조했고 중시했던 그런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이다. 그럼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 목표는 뭐였을까? 저는 압니다. 그게 뭐냐면 G7 국가, 강국입니다. 강국이고 리더십 국가,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강한 리더십 국가, 이걸 지향했을 거다. 근데 실제로요, 작년에 그 와튼스쿨에서 조사한 세계 그 국가들 국력 평가, 우리나라 몇 등 했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 6등 했어요. 6등, 6위. 종합 국력 6위.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 속에서는 특히 이제 어르신들 세대에서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역사책에서 배우죠. 4대 열강에 끼어서 고생하는 약소국. 우리가 4대 열강 반열에 있는 거예요. 지금 6대 열강입니다. 6대 열강. 그러면 우리 뒤에 있는 국가가 누구냐? 프랑스와 일본이 우리 뒤에 있습니다. 프랑스가 7등, 일본이 8등. 그러면 이제 물론 우리 국가의 리더십에 따라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근데 포텐셜로 보면 우리가 프랑스, 일본보다는 낫다. 프랑스 요즘 보셨어요? 연금 개혁 안 됩니다. 정년 연장 해주려고 그러니까 우린 더 놀겠다. 정년 연장 반대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년 연장 해주라고 합니다. 그러잖아요. 정년 연장하면 다 환영하죠. 못하는 이유는 정년 연장하면 청년들 일자리 때 걱정 때문에 못하지. 근데 프랑스 국민들은 정년 연장 반대합니다. 어디에 더 미래가 있겠습니까? 일본, 저도 일본 가보는데요. 일본 아직도 아날로그 시대에 삽니다. 디지털 뭡니다. 국민들이 훨씬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국가가 영국, 독일입니다. 바로 앞에가 5등이 영국인데 저는 영국 요즘 하는 거 보면 따라잡을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저께 영국 갔다 왔거든요. 그 사람들 완전 멘붕이에요. 국민투표에서 EU에서 탈퇴했잖아요. 외국 기업들 엄청 빠져나갔고 국민들이 지금 우리가 큰 실수를 했나 보다. EU를 왜 나왔지? EU 나와서 EU국가 갈 때마다 불편해요. 무역도 다 제재를 받죠. 한 나라 국내처럼 움직였다가 이제 외국이 된 거 아닙니까? EU 모든 나라가. 그래서 국민들은 EU 다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또 존심은 있어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G7 반열의 국가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노벨 평화상 수상에 김대중 대통령의 평생 업적이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노벨 평화상 수상 이유가 크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두 가지가 처음에는 그 위에 아시아의 보편적 인권 수호자예요. 이게 잘 국내 정치만 하다 보면 잘 모르는데 주로 대북 정책, 햇볕 정책 얘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업적에 이제 글로벌 인권 민주주의 수호자 역할을 했고 특히 미얀마 당시에 민주주의 그때는 아웅산 수지가 연금 상태였고 미얀마 민주주의 지지 그리고 동티모르 억압 반대해서 동티모르는 당시 아마 공정선거 감시위원장이 한국 사람이 가고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 글로벌 리더십 국가 반열에 오르려면 글로벌한 인권 민주주의 수호 활동에 앞장서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약간 국익에 마찰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외교를 하다 보면 잘 고려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게 좀 얕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일을 할 때 타겟 국가를 정합니다. 타겟 국가를 정할 때 우리 국익, 특히 경제적 국익 손실이 가장 적은데 미얀마는 할 수 있죠. 미얀마 지금 한국 기업들 다 나왔어요. 우리가 기업적 이익을 얻을 게 없어요. 또 이란 같은데 이런 데 타겟을 정해서 이란도 여성 인권이 지금 최악이잖아요. 근데 우리 정치인이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잘 높이지도 않고 정부가 큰 역할을 하지도 않고 하지만 글로벌하게는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거든요. 이거 완전히 조선시대 그보다 더 심하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이기는 편이 우리 편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눈치 보는 국가입니다. 리더십 컨트리가 아니라 팔로우 하는 나라죠. 명백히 지금 21세기 기준으로 보면 과거 역사가 어땠든 간에 러시아는 침략자죠. 평화를 대변하고 인권을 대변하면 러시아를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에 철퇴를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영국, 프랑스, 독일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취하고 있는 그런 정책 그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6.25 때 영국, 프랑스가 파병을 했습니다. 그죠? 한반도랑 영국, 프랑스가 무슨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올 이유가 없잖아요. 왜 왔겠습니까? 영국, 프랑스는 거대 제국을 경영을 했거든요. 글로벌 안목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지 못했죠. 그게 꼭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제국 경험에서는 글로벌한 시각이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인권 평화를 수호하는 제국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침략적 제국주의가 아니라 침략을 막는. 근데 DJ는 그런 안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생각하는 게 이제 DJ 정부 때 리관유하고 세계적인 논쟁을 했습니다. 아시아 밸류가 있냐? 글로벌 유니버설 밸류, 글로벌 보편 가치와 대립되는 아시아 밸류가 있다가 리관유 입장이고 우리 DJ는 그런 거 없다. 아시아 밸류도 유니버설 밸류다. 똑같다는 거죠. 인권 개념 똑같고 민주주의 똑같고 그걸로 이제 엄청난 그 일종의 가치 논쟁을 했었죠. 그런 대통령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나토도 갔고 영국도 보고 하면서 파병까지는 아니지만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궁극적인 평화는 러시아를 패배시키는 겁니다. 러시아가 이겨보세요. 비슷한 국가들이 또 나오죠. 작은 나라 침략해도 괜찮구나. 특히 나토 가입 국가가 아니면 잡아먹어도 되는구나. 특히 핵이 있다 그러면 핵으로 한번 위협하면 러시아의 경제적 국익 큰 손상이 있지 않느냐?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왜? 이미 다 문 닫았거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한 2년 끌고 있잖아요. 가장 큰 게 이제 현대자동차 공장이었는데 문 닫았어요. 지금 딴 나라는 매각하려고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 국력이 경제적 국력으로 보면 특히 군사적 국력도 마찬가지인데 러시아 핵무기 빼면 우리가 앞섭니다. 러시아가 우리한테 의존도가 높아요. 한 2배 정도 돼요. 우리는 러시아에서 지금 우리한테 팔아먹는 게 주로 가스 같은 건데 우리 딴 데서 사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전쟁 끝나면 상당 기간 러시아 제재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 팔기가 힘들어요. 경제적 손실이 크지 않다. 저도 솔직히 경제적 손실이 굉장히 크면 감히 하자고 못하죠. 근데 이제 아직도 러시아가 우리보다 훨씬 강한 초강대국이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머릿속에 좀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 봤잖아요. 종이 호랑이잖아. 이럴 때 대한민국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찾아가서 젤렌스키 만나서 세계 평화, 세계 인권, 반침략 선언하면서 저는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돌파를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한테 설득하고 이제 대한민국의 전 세계적 팔자는 바뀐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었으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글로벌 문제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또 당시에 미얀마 동티모르를 선정했던 이유는 경제적인 게 크지 않았거든요. 경제적인 의존도 이런 게 크지 않아서 경제적 국익 손상도 별로 없었고 지금 러시아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일본하고 화해 있는데 저는 김대중 대통령 인간적으로 정말 존경을 하는데 이분은 삶의 모든 고난과 역정을 어떤 종교적인 그런 정신으로 승화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책에서 나타나요. 그 정책이 이제 소위 햇볕 정책인데 우리는 북한에만 햇볕 정책을 썼다고 알고 있잖아요. 일본에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만 특수한 정책이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은 국제 정책의 외교 정책의 큰 줄기였고 국내에서도 똑같았어요. 국내에서도 햇볕 정책 썼어요. 나중에 이제 국내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 오부치 선언하고 그죠? 김대중 오부치 선언하고 이때 문화 개방한다 그래가지고요. 김대중 대통령 매국노라고 욕했습니다 당시에. 한국 영화계 망한다 그랬고 한국 문화 일본 선진 문화의 잠식당해서 다시 식민지 문화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어때요? 이때 개방해서 오히려 더 강해진 거예요. 한국 사람 대단해요. 제가 전 세계 돌아다녀봐도 한국 국민들이 지금 2030도 똑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살고 진취적이고 한국 벤처도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 기업들 세계적 규모로 뻗어나가는 삼성 현대도 이제 아버지 잘 만나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 새로운 영역을 계속 개척을 했거든요. 글로벌 시장에서 아버지 잘 만나서 이길 수가 있어요. 현대 특히 올해는 반도체 축 썼는데 현대자동차가 지금 뭐 일본, 미국 다 앞서고 있잖아요. 제가 2000년 초반에 미국 갔었는데요. 그 당시 현대 엘란트라 악센트 있을 때인데 똥차였어요. 미국에서는 좋은 차 기준이 뭐냐면 중고차 팔 때 얼마나 감가상각이 덜 되느냐. 근데 일본 차 제일 인기 있었던 게 일본 토요타 캠리였어요. 1년 타고 팔면 거의 80~90% 받았어요. 근데 현대차는 1년 타고 팔면 50% 받았어요. 원래 처음 가격에. 근데 지금 토요타를 이겼잖아요. 이거 고급차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제네시스 말고 아무튼 있는데. 그리고 전기차 아이오닉 5는 뭐 선풍적인 인기 미국, 일본. 그럼 그 정유선 회장이 능력이 있는 거죠. 아버지 잘 만나서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일본하고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사실은 최근에 이제 제가 우연하게 김대중 대통령 때 주치했던 분을 만났어요. 주치했던 분을 만났는데 윤석열 대통령 일본 갔다 와서 발표하고 이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할 때 일본 따라갔던 분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참 국내에서는 욕을 많이 먹겠지만 저렇게 가는 길이 맞다. 저 김대중의 길이다. 차이가 없어요. 당시 김대중 대통령 했던 거나 지금 윤석열. 근데 이제 차이는 뭐가 있냐면 국내 이 정치적으로 홍보를 잘해야 되는데 국민들한테 소통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극복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버벅거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태까지 보면 반미 감정, 국내에 반미 기운이 가장 강했던 데가 2002년입니다. 제 기억에 미선 효순이 압사. 저도 굉장히 분노했고 미국이 우리 국내법 말고 소파라고 그 미군들은 따로 이제 형사 법정에 세우는 게 있는데 너무 봐주고 이런 데서 분노해서
그때 이제 반미 운동 굉장히 거셌고,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그런 불평등, 미군에 대한 특혜 이런 건 꼬집지만 미군 철수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이걸 분명히 하죠. 아주 분명히 하고, 그래서 한미 동맹 미국 가서도 안보만은 확실하다. 남북 교류를 하더라도, 북한하고 햇볕 정책은 하더라도 강한 안보를 기초로 하는 것이다. 이런 점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도 한 번 싸우고 또 많이 싸우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있는데, 여러 측면에서 많이 싸우는데 한 가지 딱 동의하는 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안보만 투철하다, 확실하다는 거고, 박지원 전 원장도 그 점은 똑같이 따라 배웠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에 있어서 그 이후에는 좀 많이 흔들린 면이 있다. 이제 민주당 정부 들어서는 특히 뭐 이건 제가 과거 정부 비판하면 자꾸 뭐 이제 과거 팔아먹고 산다는데, 내가 그 비판적으로 본 거는 문재인 정부 때 이러저런 이유로 한미 군사 훈련을 계속 안 했어요. 그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미군 군대 같은 경우는 계속 파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사 훈련을 안 하면 그 나라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실전 배치할 거를 여기서도 훈련하고 이렇게, 이게 토대가 되거든요. 근데 한 3년간인가 훈련을 안 하니까 한국에서 미군 빼라는 이야기가 미국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미군은 훈련을 안 시키니까. 근데 뭐 코로나도 있었지만 그거 말고도 계속 그랬었죠. 근데 김대중 대통령 같으면 안 그랬을 것이다. 아까 이제 대외적 햇볕 정책 얘기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정치인으로서 또 국내 정치할 때도 일관된 어떤 정치 철학, 이게 이제 한마디로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인데, 이 이제 화해와 통합의 대통령, 이게 이제 국내 햇볕 정책입니다. 이걸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본인이 당한 걸 생각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은 철천지 원수지, 북한 말로. 다 용서했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일본에서 납치됐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때 안기부 계획은 이제 죽이려고 했었고, 그 동해에 수장시키려고 했었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가까스로 살아났죠. 일본에서 납치돼가지고 한국에서 풀려났어요. 그리고 내란음모 사건 때 신군부 전두환 정권 거의 사형 받았었잖아요. 당시에는 실제로 박정희 전 대통령 때는 이념적인 그 이념수들 사형을 집행한 적도 있고, 인혁당 사건. 근데 실제로 굉장히 좀 불안했을 수 있죠. 지금은 사실상 사형은 없기 때문에 뭐 사형 혼도를 받더라도 죽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겠지만 당시에는 안 그랬었죠. 이건 이제 개인적인 건데, 개인적인 성찰, 수양 이런 면에서 아주 훌륭한, 저는 한 인간으로서 정말 훌륭한 분이었다. 종교인을 했어도 어느 경지에 오를 정도로 이제 그런 분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여담이긴 한데, 이제 저도 학생 운동하면서 80년대 감옥 생활 좀 해봤는데요. 그게 인간적으로 도움이 될 때가 좀 있어요. 아무리 뭐 잘 살아도 감옥에서 좀 살다 보면 자기 잘못한 게 많이 떠오르고 반성하게 되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근데 또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득바득 나가면 두고 보자 이런 사람도 있기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옥중 생활을 자기의 어떤 인간적 성숙의 그런 계기로, 시간으로 아주 잘 승화시킨 분이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정치에서 가장 놀라웠던 사건 중에 하나가 김대중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JP랑 손잡은 거예요. 김종필. 젊은 분들 잘 모르실 텐데, 김종필은 박정희 대통령 때 2인자고 꼴 보수죠, 꼴 보수. 그리고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시만 해도 빨갱이라고 보수 진영에서는 비난받던 분인데, 일종의 무슨 연합이냐, 적청연합이라고 해야 되나,
요즘 우리가 빨간색이긴 하지만 JP랑 손을 잡고 저기는 그냥 단순한 전술로서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 포용을 하죠. 그리고 박근혜 당시 당 대표 시절에 만나고 이러면서 이제 박정희 기념사업회라든지 화해, 포용, 통합을 정치적으로 보여주죠.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사면하고, 그리고 특히 전두환 같은 경우는 용서하기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시절에 좀 더 나갔으면 싶은 거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좀 만날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전통적인 보수는 아니에요. 본인이 뭐 정치권에 있던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본인이 검사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되게 좋아했어요. 진심으로. 그래서 봉화마을 가서 눈물도 흘리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도 좀 풀어야 된다라고 지난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했던 일에 대해서 얘기도 좀 듣고, 그럼 취할 것만 취하고 뭐 버릴 건 버리면 되잖아요. 예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근데 저는 예우하는 태도가 조금 있다고 봐요. 어디서 그걸 느꼈냐면, 제가 올 봄에 작년 여름에 그 우리 당에서 그 TF 단장을 했거든요. 그 해수부 공무원 사건, 서해 공무원 사건 단장을 했고 지금 재판 중인데, 그 문재인 대통령 수사를 안 했죠. 아마 강경 보수한테 박수를 받으려면 문재인 대통령 수사를 했으면 아마 큰 박수를 받았을 텐데, 어쨌든 전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지키려고 나름 저는 노력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좀 더 나갈 필요가 있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경제 정책은 완전 찐 보수예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긴 했어요. 당시 IMF 직후여가지고 IMF 요구 조건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했는데, 내가 전 세계 여러 나라 가보니까 그런 IMF 상황에서도 IMF 말 안 듣는 정치 지도자 많아요.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완전히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정책을 펴는 데는 좀 몇 번의 큰 그 경제에 대한 인식 전환이 있었는데, 원래 이제 대중경제론이라고 있었어요. 대중경제론. 그게 70년대인가 그때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그건 거의 사회주의 경제책이에요. 거의 준사회주의 경제책이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경제는 좌파구나. 근데 그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냐면 대통령 선거 떨어지고 영국 옥스퍼드인가 이제 그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유럽 나라들을 보면서. 그래서 항상 정신적으로 열려 있었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흡수가 빨랐고, 그래서 경제 정책 피는 걸 보면은 그때 이제 4대 개혁이라고 했어요. 4대 개혁이라고 했는데 금융, 기업, 공공, 노동 이렇게 했는 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노동법 개혁의 핵심은 정리해고제예요. 그때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직도 노동개혁은 중요합니다. 그 어저께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그 일론 머스크 기가팩토리 갔잖아요. 그래서 기가팩토리가 한국이 투자하고 싶은 곳 일이다 했는데 단서가 있어요. 이건 제가 이제 대통령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그 이제 일론 머스크 측근들이 투자하고 싶은데 민노총 때문에 겁나서 못하겠다. 회사 망하거든. GM이 그랬잖아. 부평 GM이 뭐 결사항전을 하고 그러면 기업 굴리기 힘들거든요. 현대차 노조가 강한데도 현대차 노조가 그래도 버티는 이유는 계속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더더욱 불안하죠. 국내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조 굉장히 노조가 폭력적이잖아요. 우리나라 보면 뭐 옥상에 올라가서 뭐 화염병, 돌, 뭐
분신. 이제 그거 보면서 이제 겁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초기에 노동개혁을 강조했던 것도 이제 외국 투자 유치를 더 활성화하려면, 우리나라도 성장을 더 한 단계 더 점프업 시키려면 외국 투자를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김대중 정부 때 IMF를 1년 만에 극복을 하고 바로 경제 성장률이 10%, 9%, 그 외환 보유고가 막 몇천억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뛸 수 있었던 게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외국 투자 유치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사, 금융개혁. 금융개혁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필요해요. 왜냐하면 글로벌 은행, 금융기관 중에 대한민국이 끼는 데가 없잖아요. 제조업은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지만 우리나라 금융사 중에 세계적인 금융사가 단 한 곳도 없잖아요. 외국에 지점을 내서 활동하는 다 국내 은행이잖아요. 국내 대출해서 먹고 살고.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을 정말 세계적인 금융기관으로 어쨌든 구조개혁을 하는 게 여전히 필요하고, 윤석열 정부가 이런 거 좀 배워야 된다. 그리고 이제 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업적이죠. 우리가 지금 IT, 반도체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김대중 대통령이 그 당시에 지금 네이버, 다음, 넥슨 이런 벤처들 육성을 했죠. 그래서 IT 지금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DJ 때 이 정책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미래를 보는 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똑같아요. 지금은 뭐 전기차, AI, 그죠? 인공지능, 퀀텀, 뭐 양자, 통신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DJ였다면 거기에 주목을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인터넷 빠르다. 요즘은 조금 딸리긴 하는데 이게 다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이죠. 전국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해서 대한민국처럼 인터넷 설치도 빠르고, 미국하고 유럽 가서 살아보신 분들 다 알 거예요. 미국에서 인터넷 깔아달라 그러면요 한 최소한 보름 걸릴걸요. 우리는 하루 이틀 만에 다 끝나잖아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또 빠르고, 또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핸드폰 지하철에서 안 터져요. 외국 사람들 한국 지하철 타서 핸드폰 통화하는 거 보면 되게 놀라요. 다 깔죠. 물론 이제 인구 밀집도가 높은 면이 있지만 유럽 국가들도 인구 밀집도는 꽤 높은데, 영국, 런던 같은 데 가면 거기도 안 터져요. 이런 게 이제 모바일 통신하려고 그래도요 유선망이 있어야 됩니다. 무선망만으로 안 되고 중간에 유선망이 있어야 다 터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볼 때는 이제 딱 두 가지거든요. 외교, 안보, 경제인데,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한테 남긴 게 글로벌 리더십 국가를 지향해야 된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경제를,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를 튼튼히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경제 개혁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외교적 소국에서 외교적 대국, 외교 대국이 되는 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따라 배워야 된다. 지금 보수는 김대중을 배워야 된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